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무조건적인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을 할 때 먼저 믿음을 줄 만한 상대이기에 사랑이 가능하셨나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음이 생기셨나요?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저만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란 감정이 우선이었는지 믿음이라는 감정이 우선이었는지 제대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 남자는 명예도 가치도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을 한 철학자가 아주 된통 여자에게 당하고 내뱉은 말인가 보다 하고 웃고 넘겼는데 현재 제가 사랑에 시험당한 어리석은 사내가 되어보니 웃음은커녕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아리송하기만 하네요. 저는 부모님 두 분도 모두 부산에서 나고 자란 순도 100% 부산 사나이입니다. 근데 갓 성인이 됐을 무렵부터 종종 타지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었던 소리가 있었어요. 찬호 너 진짜 부산 남자 맞아? 대학에서 만난 서울에서 온 동기도 처음 취업 나가서 만난 사수도 또 종종 여행 가서 합석을 하게 되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제게 저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부산 분들은 저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뭐 부산 남자들은 하나같이 거칠고 목소리도 크고 경상도 남자들 특유의 걸걸함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것도 다 하나의 편견이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나이대 남자애들 같지 않게 좀 얌전했던 건 사실이었어요. 말도 조곤조곤 했었고요. 4살 터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목소리 큰 동생에게 반찬도 간식도 다 뺏길 정도로 순했다고 어머니께서 혀를 차면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아마 제 타고난 등치 탓도 있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냥 아버지의 교육대로 유도를 좀 했는데 그때 운동을 배우면서 타고난 힘은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있을수록 더 감춰야 한다는 미덕을 배웠거든요. 그러고 보니 생긴 것답지 않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저를 알아온 친구들도 저 자식은 쌍파는 불곰인데 속은 무슨 곰돌이 푸우라고 많이 놀렸어요. 저도 그냥 허허 하고 웃고 넘기는 게 습관이 됐고요. 고등학교 때 발목 부상으로 운동을 접고 몸의 근육을 늘리는 데 썼던 시간을 뇌 근육 늘리는 데 투자해서 늦은 공부를 시작했네요. 운 좋게 지역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여느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그렇듯 군대에 갔다 와서 학교마저 다니면서 스펙을 쌓고 지금 일하고 있는 중견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타고난 등치와 과거에 운동을 하면서 단련된 몸은 양복 안으로 감춰지지 않는지 지금도 종종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운동 좀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좀 숫기가 없어서 대학교 때 미팅 나가서 첫 여자친구가 생겼고 그 친구와 만나다가 저 군대 갔을 때 자연스럽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바쁘게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친구의 소개로 두 번째 연애를 시작했어요. 물론 그 연애도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팔자에 여자가 없나 보다 하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 제 인연은 제가 나고 자란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 있었나 봅니다. 뭐 악연도 인연이라면 인연이니까요. 동생이 간호사였는데 취업을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해서 바로 혼자서 서울살이를 했거든요. 근데 그맘때쯤 집주인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서울로 가서 새끼 밥 얻어먹고 도와주기로 했죠. 동생은 그전보다 좁은 집으로 간다고 이것저것 버렸는지 생각보다 이사가 일찍 끝나서 초저녁에 동생과 근처 삼겹살집 가서 밥을 먹는데 동생이 갑자기 전화를 받고 제게 그러는 겁니다. 오빠, 지금 나 같이 일하는 언니가 잠깐 온다고 하거든? 줄 게 있다는데 와도 되지? 그래, 착하네. 주말인데 직접 오고. 이 근처였대. 근데 이 언니가 진짜 착하기는 해. 나 지금 병원으로 옮겼을 때 이 언니도 여기로 이직해서 우리 둘이 급속도로 친해졌거든.
갑작스럽게 동생과 같이 일하는 간호사 한 명이 동생을 만나러 삼겹살집에 온다는 겁니다. 저는 뭐 줄 것만 전해주고 그냥 가려나 보다 했어요. 한 15분 정도 지났을 때 동생이 고기를 먹다가 갑자기 누굴 발견하고 활짝 웃더니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게 나타난 사람은 간호사라기보다는 마치 아나운서 지망생 같은 인상이었어요. 키도 늘씬하게 크고 단아한 게 딱 동양적인 미인이었죠. 그 간호사는 처음에 동생을 보고 반가워서 달려오다가 낯선 사람인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까딱하고 어색하게 인사를 했죠. 뭐야? 이거 주려고 그랬어? 내일 병원에서 주지. 나 내일 오프잖아. 빨리 주고 싶어서. 근데 누구? 아, 오빠가 와서 이사 도와준다고 했지? 우리 오빠. 오빠, 여기는 나랑 같이 일하는 진영 언니. 안녕하세요. 강진영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성찬호입니다. 맛있는 거 먹네? 여기 맛집이잖아. 정말? 그냥 이사한 지 근처라서 왔는데. 아, 언니, 밥 먹었어? 아니, 아직. 그럼 먹고 가. 어차피 이거 우리 다 못 먹어. 오빠, 괜찮지? 어? 저녁 전이면 드시고 가세요. 우와, 정말요? 저 음식은 진짜 거절 안 하는데. 그럼 맛있게 먹고 갈게요. 얌전하게 생겨서 넉살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동생에게 들은 대로 말투도 웃는 모습도 순둥순둥하니 착하게 보였고요. 그날은 뭐 별것 없이 정말 밥만 먹고 헤어졌습니다. 동생은 그 간호사 언니라는 사람이랑 밥 먹으면서 제가 알아먹지 못할 대화를 하고 저도 배를 채우면서 그 모습만 멀거니 구경했죠. 그렇게 저는 저녁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예상치도 못한 문자가 아침에 남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생이 제게 오빠, 진영 언니한테 오빠 연락처 줘도 돼? 라는 문자를 남겨놨더라고요. 얼떨떨해서 왜? 라고 물으니까 진영 언니가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든대.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연락처 달라고 되게 적극적으로 나오네. 줘 말어? 라고 하더군요. 그날 진짜 막 이사를 끝내고 되게 어느 집 마당새 마냥 추레한 몰골이었을 텐데 어디서 매력을 느낀 걸까요? 솔직히 저도 집에 돌아와서 단아한 그 간호사의 얼굴이 생각이 나긴 했어서 좀 갈등을 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예스를 외쳤겠지만 일단 지역이 너무 다르고 멀잖아요. 근데 그날 저를 보고 쌩긋 웃는 얼굴이 계속 제 눈앞에 아른거려서 장거리 연애는 지옥이라는 김칫국 한 사발 시원하게 먹은 걱정도 뒤로 한 채 동생에게 제 연락처를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 몇 번씩 전화나 문자를 했어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오늘은 뭐를 먹었고 무슨 일이 있어서 웃었고 또 울었다는 내용으로요. 간호사라서 종종 야간 업무를 보고 새벽에 제게 힘들다 문자 한 통을 남기면 저는 새벽에 그 문자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상하게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할까? 문자를 보내면 몇 초도 안 돼서 그쪽에서 전화를 해서 그날 있었던 피로를 모두 풀어놓았어요. 얼굴을 본 건 그 첫 만남이 다였는데 전화나 문자로 하루 일과를 매일 빠짐없이 교환하니 내적인 친밀감이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더군요. 그렇게 연락만 하다가 3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만날 수 있었어요.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정말 직접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할 수 있었네요. 근데 제 어디가 마음에 드셨던 거예요? 동생한테 듣기로는 되게 적극적으로 소개해달라고 하셨다던데. 아, 이런 말 하면 좀 뻔하긴 한데 제 이상형이거든요, 찬호 씨가. 이상형이요? 아, 혹시 등치 큰 사람 좋아하세요? 아니요, 외적인 게 아니라 성격 말이에요. 그날 묵묵하게 딴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제 잔에 물 떨어지면 채워주고 고기 다 먹어갈 때쯤 조용히 구워서 제 접시랑 나이 접시에 올려주고 찬호 씨는 바싹 구워진 남은 고기 입에 가져가서 먹을 때 반했어요.
제가 조용하게 자기 일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한테 약하거든요. 진짜 잠깐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파악했을까? 어쩌면 진짜 나 모르는 사이에 유심히 관찰을 했나 보다 싶어서 기분이 묘해졌어요. 저희는 장거리 연애에 대한 고민을 잊을 만큼 서로에게 끌렸고, 결과적으로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는 머나먼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상대가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이기에 제가 서울에 가서 만난 게 사실 8알이긴 해요. 근데 어쩌면 좋아하는 마음만큼 움직이는 게 사랑이라서 제가 상대를 더 좋아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하지만 아내도 연애 시절 참 제게 잘했어요. 제가 금요일에 퇴근해서 서울로 가면 아내는 본인이 사는 자취집에 그 전날부터 준비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싹 세팅을 다 해놓고 있었죠. 그리고 저나 그 사람이나 바빠서 오래 못 보는 날이면 아내는 이벤트로 본인의 일상을 다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게 보내줬어요. 본인은 종종 아날로그 감성이 그립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손편지를 적어서 우편으로 보내 저를 놀라게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매번 저를 소소하게 놀래켜주고 사랑스럽게 행동을 하니 제가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죠. 어쩌면 그래서 더 제가 장님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서울로 아내를 만나러 가면 늘 하는 데이트 코스가 있는데 바로 아내 부모님이 하는 코다리 조림집에 가는 거였어요. 제가 워낙 생선을 좋아하는데 한 번은 아내가 먼저 본인 어머니의 코다리찜이 진짜 맛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흥적으로 제 처가가 될 식당에 가게 됐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뵙자마자 아내의 그 사랑스러운 성격이 다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처제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가족이 다 웃는 얼굴이 너무 닮은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은 다리가 좀 불편하셨는데 쩔뚝거리시긴 해도 매일 장모님과 함께 출근해서 퇴근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불편한 다리는 개의치 않고 장모님에게 앉아서 쉬라고 의자를 가져다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내와 결혼하면 나중에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내와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가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연애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결혼에 대한 이미지는 짙어졌거든요. 근데 저희 결혼에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있었으니 바로 살고 있는 지역 문제였어요. 처음 결혼을 준비하면서 의견을 맞춘 것도 어디서 뿌리를 내려 살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조심스럽게 본인 입장을 말하더라고요. 물론 나도 결혼하면 찬호 씨 따라서 부산으로 갈 거야. 아무래도 비교적 내가 이직이 더 쉬우니까. 근데 딱 1년, 아니 나 임신하기 전까지만 지금처럼 서울이랑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신혼생활 보내면 안 될까? 왜? 무슨 이유라도 있어? 나 그전에 병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때 진짜 죽자 살자 공부하고 면접 봐서 지금 일하는 병원 들어온 거거든. 찬호 씨도 나이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그 병원이 들어가기가 진짜 힘들어. 근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병원에서 아직 2년도 못 채우고 그만둔 건 너무 아깝지 않아? 우리 지금까지도 잘 만났으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도 더 잘할 거야. 나도 찬호 씨도 신혼을 같이 있는 시간이랑 기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랑 뭐가 더 많은지 따지다가 지칠 수도 있겠지만 찬호 씨만 동의해 준다면 지금 병원에서 더 일하고 싶어. 원래 본인 일에 진심을 다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 부탁이 갑작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을 함께 할 테고 또 저와의 결혼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결심한 사람에게 고작 1, 2년 장거리로 사는 게 대수겠어요? 아내를 사랑하고 일에 대한 열정을 존중하니 기꺼이 배려할 수 있었습니다. 참, 왜 사랑을 하면 이성이 마비가 되고 감성이 미쳐 날뛰는 걸까요? 그때는 그런 제 배려와 너그러움이 꽤 로맨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성만 남아버린 상태에서 그날을 회상해보니 씁쓸하기만 하네요.
아무튼 합의하에 주말 부부가 된 저희는 꽤 잘 생활을 했어요. 부산에 미리 마련한 신혼집에서 제가 먼저 생활을 했고 아내는 서울에서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을 했죠. 스케줄이 유동적인 아내 일정에 맞춰서 한 달 스케줄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이번 주말에는 누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했어요. 또 주말 부부로 고통받은 저희 둘을 위한 보상으로 꼭 휴가 일정을 맞춰서 여행도 다녔고요. 그렇게 서로 붙어 있고 싶은 거 꾹 참고 열심히 사니까 좋은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결혼하고 1년 하고도 2개월 정도 지났을 때 꼭두 새벽부터 전화가 오더라고요. 부스스해서 눈도 제대로 못 떠서 받았죠. 여보세요? 아직도 안 일어났어? 앞으로 새로운 식구 먹여 살리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할 텐데. 어? 지금 몇 시야? 진짜 잠 덜 깼구나. 6시 반이야. 이보세요, 삐약의 아버님. 딸일지 아들일지 모르는 뱃속의 아기 키우려면 6시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하루 시작을 하셔야죠. 뭐라고? 삐약이? 미안. 내가 마음대로 태명 정했어. 삐약이. 태명? 뭐야? 이거 꿈 아니야? 나 지금 이거 다 꿈인 줄 알았어. 아이고, 지금까지 잠꼬대로 통화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기억은 다 나. 진짜야? 나 지금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지? 그래, 진짜야.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행여 착각하겠어? 혹시 몰라서 방금 테스트 한 번 더 해봤는데 축하해 여보. 눈에는 눈곱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로 뭐 어디로 날아갈 뻔했네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서 진짜 몇 번이나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축하는 그 주 주말에 만나서 하자고 했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출근하자마자 반차를 내서 바로 서울로 날아갔죠. 급하게 커다란 꽃다발을 사서 아내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동료 간호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한껏 상기돼서 해벌레한 표정의 저를 마주한 아내의 표정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얼굴이 분홍색으로 발그레하게 물들면서 저를 보자마자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저는 제게 이런 비현실적인 행복을 안겨준 아내를 위해서 또 나중에 태어나서 또 다른 행복을 내게 선물해 줄 우리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을 먹었어요. 회사에서도 늘 중간만 가자고 안전하게 길게 가자는 식으로 일했던 저는 늦게라도 연말 승진대상에 이름이라도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기피하는 프로젝트에 먼저 참가하고 남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야근도 성과를 위해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든다는 게 맞는 말이었어요. 아내는 5달까지 일을 하다가 출산 휴가를 받고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받고 복귀해서 몇 개월 더 일을 하고 병원을 그만둔 후에 부산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마침내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로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밤낮 없이 일을 했네요. 평일에는 그렇게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고 아내가 이제 홀몸이 아닌 만큼 주말이면 무조건 제가 서울로 갔어요. 떨어져 있을 때도 그전보다 더 많이 연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걱정도 되고 한마디라도 더 목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제가 과하게 연락을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듦과 동시에 어쩐지 시간이 갈수록 아내도 점점 예민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임신 중이니 그럴 수 있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게 찾아온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마냥 그 이상한 징조를 계속해서 모른 척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과일이 먹고 싶다고 한 게 생각이 나서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과수원을 하는 친구분께 부탁을 해서 홍옥하고 샤인머스켓을 아내가 사는 집으로 보냈거든요. 아내가 빨리 먹어봤으면 해서 퀵으로 바로 보냈죠. 아내의 스케줄은 월말에 미리 받아서 외워둔 상태라 그날 아내가 쉰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정도에 도착하겠지 싶어서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퀵 기사님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사모님이 댁에 계시다고 들어서 왔는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 나온다고요. 아내가 그날은 집에서 쉬기만 한다고 했는데 의아했죠. 그래도 뭐 잠깐 앞에 나갔겠지 했습니다. 기사님께는 양해를 구해서 경비실에 잠시 맡겨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나중에 아내에게 전화를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친구가 동네에 와서 잠깐 만나고 왔다네요. 그래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도 제가 연차를 써서 찾아가면 집에 없을 때가 종종 있었어요. 하루는 아내에게 매일 그렇듯 자기 전에 전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아내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왜 그래?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일? 무슨 일? 아니,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피곤하니까 그러지.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또 의무적으로 당신이랑 전화 통화하느라 자는 시간 뺏기잖아. 여보, 나 좀 서운하다.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오붓하게 전화하는 시간만 기다리는데. 나도 서운해. 내 몸 생각은 안 해? 나는 지금 몸에 한 사람을 더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보다 더 빨리 피곤하지. 여보, 우리 이제 이렇게 의무적으로 자기 전에 꼭 전화하는 습관 좀 고치자. 나 진짜 피곤해서 그래. 아내가 너무 예민해지고 또 틱틱거려서 서운하긴 했어도 그래, 임신했잖아. 불편하고 본인도 본인 몸 안에서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불안할 수도 있겠다 하고 참았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1년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해왔던 자기 전 통화도 안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한 집에서 살 건데 이 정도는 눈 감을 줄 알아야죠. 또 종종 못 만나는 날에는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영상 통화를 걸 때마다 거절을 하는 게 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되는데 지금 집에서 화장도 지우고 진짜 거지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 보여주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여잔데 아무리 부부여도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다고 배려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원래 화장은 잘 안 하고 결혼하고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휴대폰 화면 속 반질반질 기름이 흐르는 아내의 얼굴은 거울 속 제 얼굴보다도 많이 봐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일까요? 아내가 이상해진 건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주말에 아내의 집에 가면 못 보던 물건이 점점 느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언제 샀어? 라고 물으면 왜? 이제 슬슬 내가 돈 쓰는 거 간섭하게? 라고 뾰족하게 나오는 겁니다. 또 하루는 연차를 내고 서울에 왔는데 아내가 전화도 심지어 집에도 없는 거예요. 놀라서 제 동생에게 전화해보니 병원에도 스케줄 아닌데 호출돼서 오지 않았다고 하고 처제에게 연락을 하니 처제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끝내 장모님께 전화를 하니 장모님은 제가 전화할 걸 미리 알았다는 사람처럼 태연하게 전화를 받으셨어요. 성서방. 장모님 죄송한데 혹시 진영이 진영이 지금 여기 있어. 몸이 좀 노곤노곤하고 피곤하다고 어제 저녁에 와서 내리 잠만 자다가 아까 깨워서 밥 먹었는데 또 누워서 자네. 전화는 못 바꿔줄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말게. 다행히 처가에 가서 있다는 아내. 제게 미리 연락을 안 해준 것과 놀래켜주기 위해 일부러 찾아왔는데 얼굴 한번 못 본 게 아쉽긴 했지만 마치 습관이 된 것처럼 그러려니 여겼어요. 어쩔 수 없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가야 할 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용산역으로 향하는데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무료하기도 하고 기사님이 틀어두신 뽕짝에 귀가 아프기도 해서 휴대폰을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씩 보기 시작했어요. 왜 예능 같은 거 짧게 클립으로 재밌는 부분만 잘라서 모아둔 거 있잖아요. 근데 무슨 타이밍이었을까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신랄하게 남녀 문제를 논하는 예능 프로 중에 한 장면이었는데 거기서 내 연인의 바람 사인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되던 연락이 안 되고 나를 귀찮아하고 특히 영상 통화를 거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당황스러울 만큼 예민해지고 이상한 포인트에서 화를 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에게 구구절절 하는 설명이 길어진다고요. 진실은 간단한데 이것저것 가져다 붙인 거짓은 군더더기가 많아 꼬리가 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근래 아내가 제게 보여줬던 모습들을 두고 연예인들이 토론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막히는 도로 위에서 방향제 향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는 택시 안에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마치 안 맞는 퍼즐 조각의 자리를 찾아내서 급격하게 차오르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차를 돌려 처가에 찾아갈까? 진짜 아내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약속한 주말에 다시 와서 아내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 하나? 하고 마치 5분이 5시간 같을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택시는 용산역에 다다르고 있었고요. 멍하니 창문 밖을 보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간판이 있었어요. 바로 CCTV, DVR, 가정용 방범 CCTV 판매. 네, 방범용 전자기기 전문점이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불현듯 만약에 정말 무슨 문제가 있다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뭐 홀린 사람처럼 택시를 세워서 내렸어요. 그리고 초소형 CCTV를 구매했습니다. 가정용 홈캠이라서 설치도 쉽고 작아도 안에 메모리 카드에 최소 일주일 분량의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충동 구매를 하고 다시 택시를 잡아서 아내의 집으로 향했어요. 친정에 있던 아내는 역시나 그때도 집에 있지 않았고 저는 거실 구석에 그 홈캠을 설치했죠. 저는 그때는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100% 자각이 없었어요. 마치 진짜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 하나로 저지른 행동이었네요. 여러분은 제가 그 짓을 하면서 매분 매초 단위로 얼마나 갈등을 하고 또 죄책감을 느꼈는지 모르실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한 아내를 내가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닐까, 내가 긁어 부스름을 만드는 게 아닐까 100번, 1000번의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 제발 그 생각처럼 제가 괜한 짓을 하는 거라는 걸 입증하고 싶었고요. 제 죄책감은 저를 3일 이상 가만히 있게 못했어요. 원래는 만나기로 했던 주말에 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3일도 못 참고 빨리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반차를 내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일상적인 통화 중에 아내가 동료 간호사와 근무 시간을 바꿔서 야간 근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일지 뭐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차를 내서 일찍 아내의 집으로 도착했기에 혹시나 아내와 마주칠 일은 없었네요. 텅 빈 아내의 공간에 도착해서 진짜 심장이 터질 뻔한 경험을 했어요. 몰래 설치했던 홈캠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미리 챙겨왔던 노트북에 연결해서 부지런히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내 돈 투자해서 내 배우자와 다른 남자의 애정 행각을 보는 경험을, 부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평생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장된 영상에는 아내가 아주 태연하게 모르는 남자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과 그 남자가 마치 지집처럼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켜고 주방에서 맥주를 가져와서 마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반쯤 눕듯이 앉아서 맥주를 마시는 남자의 곁으로 아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남자의 품에 폭 안겨서 같이 TV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바로 가시나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 상황 판단도 못할 정도로 뇌가 굳었었거든요. 몇 번을 보고도 이게 현실인지 무슨 드라마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분명 이 기계를 설치하면서 어느 정도 단 1%라도 예상을 했던 장면인데 현실에서 마주하니 왜 그리도 믿기가 어려운지. 똑같은 장면이 반복돼서 뒤로 넘기니까 그들은 TV를 끄고 손을 잡고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식도를 위해서 더 이상의 설명은 안 하겠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구역질이 났어요. 죄책감 때문에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게 다행이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아내와 그 남자가 함께 앉아있던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첫 번째 전화는 부재중으로 넘어갔고 그 뒤에 전화는 받더라고요. 여보세요? 어, 갑자기 왜 전화했어? 그냥 점심 먹었나 해서. 뭐야, 점심시간 지난 지가 언젠데. 조금 있으면 저녁 먹어야지. 아, 나 오늘 점심에 덮밥 먹었거든? 그때 당신 만나러 가서 갔던 일식집 장어덮밥이 갑자기 막 땡기는 거야. 근데 거기는 장어덮밥이 없어서 못 먹었어. 그래? 아쉬웠겠네. 잘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장어덮밥이 그리운 게 아니라 그거 나랑 같이 먹어준 여보야가 그리워서 더 먹고 싶었나 봐. 그랬어? 어, 아, 나 콜 들어온다. 여보,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하고 저녁 꼭 잘 챙겨 먹어. 마치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을 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슬프다기보다는 소름이 끼쳤어요. 어떻게 나 모르게 이딴 더러운 짓을 했으면서 나한테는 연애할 때 그대로 달콤한 목소리로 말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온몸에 돋은 소름을 잠재우면서 조용히 이 사건의 원인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한 두세 시간 지나니까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야간 근무를 한 것도 아니고 혼자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어? 왜 불이 켜져 있지? 자기야, 아침에 불 켜고 나왔어? 나? 아니, 거실이랑 주방 불 다 끄고. 뭐 맛있는 거 해 먹으려고 했는지 두 사람은 두 손 바리바리 근처 마트 로고가 박힌 비닐봉투에 음식 재료를 잔뜩 사서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꼴을 보고 소파에서 슥 일어나는데 제 등치가 눈에 안 띄는 등치도 아니고 바로 그 남자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의 정적. 아내가 바라보던 남자의 눈길을 따라 저를 봤을 때 남자놈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신발장 앞에 내동댕이 치고 달아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 또한 그놈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요. 놀라서 굳은 아내를 지나쳐서 도망가는 놈 뒷덜미를 낚아채 끌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한가운데 패대기 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180 중반의 긴 저보다 거의 10cm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굳어있는 아내도 그대로 팔뚝을 잡아 끌어서 그놈 옆에 무릎을 꿇렸어요. 아내는 아 하는 작은 비명을 지르면서 놀란 혀가 풀렸는지 속사포로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어떻게 여기 있어? 내가 오면 안 될 곳이라도 왔어? 왜? 이놈이랑 미래를 즐기는 장소에 남편이 와서 불편해?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임신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랑 노닥거리면서 집에 기어들어와? 여보,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이 사람은 진짜 며칠 전에 가까워져서 그냥 집에서 밥만 같이 먹었던 아는 오빠야. 그렇지? 어? 네네, 맞아요. 저 진영이 친한 오빠예요. 진영이가 요새 부쩍 외롭고 혼자서 밥 먹기 싫다고 해서 그냥 와서 밥만 먹었어요. 아까 자기라고 하던데? 이 동네에서는 친한 오빠를 자기라고도 부르냐? 허튼 변명할 생각하지 마. 내가 여기 왜 있는데? 니들 둘이 무슨 사이인지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광명 찾을 거면 바른 대로 말해. 언제 어디서 언제부터 만났는지 생각 제대로 해라. 나는 나이통에서 네 병원에 찍은 영상 쫙 뿌릴 수도 있고 여기서 저놈 지갑 털어서 이름이랑 사는 곳 알아낸 다음에 이놈 앞길 다 막을 수도 있어. 제 말을 못 믿는 것 같아서 제가 찍은 영상까지 손수 보여줬어요. 그제야 두 연놈 대가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멈추더라고요. 제가 넌지시 왜?
입이 안 떨어져? 카운트다운이라도 해야 그 주둥이 움직일래? 라고 하니까 아내는 몸을 벌벌벌 떨면서 그제야 모든 걸 고백하더군요. 근데 그 고백이라고 하는 소리가 제 속을 있는 대로 뒤집어 놨으니 이걸 잘 됐다고 해야 할까요? 형욱 씨는 나 이직해서 지금 병원에서 일하기 전에 일하던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야. 당신 만나기 전에 만나서 파혼까지 했고. 아, 뭐 병원에서 괴롭힘 당해서 이직을 한 게 아니라 파혼의 아픔을 잊기 위해 했던 거야? 야, 진짜 구석구석 다 거짓말이었구나. 너 이름은 강진영 맞냐? 이 새끼는 뭐 의사야, 간호사야? 이 사람은 방사선과 실장이었는데 나는 이 사람이랑 결혼 얘기만 잠깐 나왔다가 이 사람 부모님이 반대해서 파혼했어. 이 사람 부모님이 그 병원에 병원장이랑 친분이 있었는데 나 파혼하고 병원에서 내보내라고 다른 병원 보내라고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괴롭힘 당한 건 맞다고? 근데 직장에서 쫓아낼 정도로 유난을 떨어? 이야, 형욱 씨 굉장한 집안 사람인가 보다. 근데 어쩌냐? 그 유난을 떨어서 떨어뜨려 놨는데 도로 붙어버렸으니 형욱 씨 부모님이 땅을 치고 울겠다. 그치? 여보, 근데 진짜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어. 당신 만나기 전에는 정말 파혼하고 다 잊고 살았어. 형욱 씨도 집에서 맺어준 여자랑 결혼했고.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나도 결혼하고 혼자 지내니까 외롭기도 했고. 야, 서울에서 혼자 지낸다고 했던 거 너야. 어디서 피해자인 척을 해? 어디서 외롭다 뭐다 변명을 해? 네 주제에. 그리고 뭐? 저놈 유부남이었어? 니들 어쩌려고 이러냐? 욕망에 눈이 멀어서 가정 2개를 파탄을 내? 니들이 제정신이야? 사람 새끼냐고? 미친 새끼야. 넌 결혼도 한 놈이 내 아내한테 먼저 연락을 해? 저는 이성을 잃고 그 남자놈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손바닥을 연신 들어 그놈의 뺨을 사정없이 두들겼습니다. 그놈은 맞으면서도 눈 질끈 감고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입이 2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라고 용서를 구했죠. 아내는 차마 그런 저를 말리지 못하고 옆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변명이란 변명을 다 내놓더라고요. 여보, 근데 진짜 진지한 관계도 아니었어. 그냥 서울에서 혼자 살 때만 잠깐, 진짜 잠깐 외로움만 달래려고. 제발 믿어줘. 야, 너 그 외로움 하나 못 이겨서 남편이랑 뱃속에 생각도 안 하고 옛날 남자 집에 끌어들여서 더러운 짓 할 정도면 네가 들이마시는 공기가 아깝다. 공기가. 외로움 때문에 할지 못할지 구분도 못하는데 뭐하러 사람 가죽 쓰고 사냐? 근데 가만히 있어봐. 너 그럼 그 뱃속에는 대체 누구야? 결혼하고 나서 연락하고 살았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시기가 맞물린 것 같은데 지금 거기 부풀어가는 뱃속에는 대체 누구 애냐고. 순간 저 뱃속의 애까지 내 애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머리 뚜껑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릴 것만 같더라고요. 집안을 진동시키는 제 고함 소리에 남자 새끼는 2눈을 질끈 감았고 아내는 갑자기 고개를 툭 떨구더니 진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겠어. 확실히. 나도 유전자 검사를 해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야, 하든 말든 상관없어. 저놈 애든 진짜 내 애든 나는 그 애 너랑 같이 키울 생각 없으니까. 와, 진짜 가지가지 한다 너. 야, 넌 일어나. 언제까지 여기 퍼질러 앉아 있을래? 저는 참지 못하고 양쪽 뺨이 잔뜩 부은 남자 새끼를 일으켜서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서 주인을 잃은 신발은 발로 툭툭 차서 그놈 옆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중에 상간남 소송이나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고 문을 닫았죠. 그리고 다시 거실로 들어와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너는 혼자 남아서 잘 생각해봐. 이제 바빠질 거잖아. 저놈하고든 아니면 혼자서든 그 애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야, 세상이 네 생각보다 도덕적 기준이 낮지 않아서 너 같은 상간녀, 가정 파괴범들한테 되게 박한 거 아니야? 앞으로 살기 팍팍하겠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인생 설계 한번 해보라고. 오랜만에 집에 혼자 있는 걸 텐데 잘해봐. 그리고 저 또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앞으로 다가올 지옥 같은 앞날에 대해 기도나 하라죠. 그 상태로 부산으로 가면 혼자서 술만 퍼마실 것 같아서 저는 발길을 돌려서 동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동생은 그 밤에 갑자기 찾아온 오빠를 보고 인상부터 썼죠. 근데 제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동생은 제게 갑자기 뭐야? 왜 왔어? 라고 하다가 제 표정을 보고 뭔데? 무슨 일인데? 라고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걱정하는 동생은 방치할 수 없으니 진짜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힘을 쥐어 짜서 있었던 일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저야 이번엔 특수한 사건이 터져서 미친 것처럼 분노할 수 있었던 거지. 불같은 성격의 제 동생은 늘 그 남들보다 높은 온도를 유지했거든요. 그런 동생이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활활 타는 모닥불에 기름을 트럭째로 들이부은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쌍욕을 마치 숨처럼 내뱉으면서 분노하는 모습은 고등학교 시절 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매번 툴툴대긴 해도 제 가족을 건드렸다는 건 못 참겠는지 당장 간호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오빠가 가져온 영상을 풀겠다고 열을 올렸죠. 저는 막지는 않겠지만 네 평판에 문제 안 갈 정도만 하라고 했고 동생은 진짜 가만히 안 두겠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고소당해도 상관없다고 그깟 돈 내 가족 건드린 죄값 치르게 한다고 기세가 아주 대단했죠. 아내, 아니 그 여자는 이 문제로 인해서 병원에서 쫓겨나긴 했습니다. 아니 쫓겨나기 전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쪽팔려서 먼저 그만뒀죠. 그렇다고 동생이 단체 톡방에 불륜 사실을 알려서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줬거든요. 저는 그 여자만 요절을 낼 수 없어서 흥신소에 그 불륜남의 신상을 캐냈습니다. 어느 집안인지, 지금 다니는 직장은 어딘지, 그리고 결혼했다는 그 불쌍한 상대의 집안은 또 어떤 집안인지 알아봤는데 아내와의 결혼을 뜯어말리고 시킨 게 이해가 갈 정도로 대단한 집안 며느리를 들였더라고요. 다 말은 못하지만 친인척 중에 정치인도 있었어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몇 개 더 사서 제가 찍은 영상의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의뢰를 한 직원을 통해서 익명으로 그 불륜남의 본가와 그 불륜남과 결혼한 여자의 본가에 보내버렸습니다. 지금 댁내 아들이 댁내 사위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보라고 말이죠. 결과는 참 처참했죠. 저는 동생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만 들으면서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 아내와 불륜남의 결혼을 반대했던 불륜남의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와 아내를 아주 쫙쫙 찢어놨다고 해요. 오자마자 환자를 보고 있던 아내 머리채를 잡고 네가 끝까지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내가 내 아들 인생에서 꺼지라고 했지? 라고 하면서 한바탕 난리를 부렸다고 합니다. 동생이 병원에 아내 불륜 사실을 다 소문내기도 전에 불륜남의 어머니 덕분에 아내는 병원을 그만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도 커리어도 다 잃은 아내. 아니 그 여자는 잃은 게 많아져도 끝까지 하나는 포기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혼 절차를 밟고 소송을 하는 동안 변호사를 통해서 뱃속의 아이를 꼭 낳겠다는 의사를 아주 강조를 해서 밝혔어요. 저는 어차피 이제 제 손을 떠난 일이니까 신경을 안 썼는데 진짜 무슨 의도인지 정말 저를 붙잡거나 진정성을 어필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번호를 섞어가면서 제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너무 미안해. 근데 이 아이 정말 당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몇 달 동안 품고 살았어. 여보, 나는 이 아이 키울 거야. 물론 당신은 내가 미우니까 뱃속의 아이도 미울 테지만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데 이 아이는 당신 아이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제발
태어난 아이의 손을 나랑 여보가 같이 잡아주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뿐이야. 당신 연락 기다릴게. 등등. 진짜 무슨 짓이지 싶으시죠? 더 웃긴 건 이혼 소송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에 그 여자가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서는 저 연병을 뚝 그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하늘의 맹세코 한 말은 모두 거짓. 그 뱃속의 애는 제 애가 아니라 불륜남의 애였으니 애를 낳고 저딴 말을 짓거릴 수가 없게 된 거죠. 참, 아주 끝까지 거짓말. 저랑 그 여자는 어차피 주말 부부로 시작해서 함께 생활도 안 했고 경제적으로도 아직 합치기 전이라서 재산 분할할 것도 없이 마련한 집 빼고는 없었고 애도 제 아이가 아니기에 양육권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받고 그 불륜남에게 상간남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두 건의 고소에 대한 승소는 암흑 같은 사건만 터지면 그 시기 제게 빛과 같은 승리의 소식이었기에 조금은 마음의 위안이 됐던 건 사실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본가에서 지냈습니다. 부산의 신혼집은 그 여자와 함께 꾸몄기에 징글징글하게 따라다니는 기억이 너무 많았고 어차피 팔아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됐던 터라 뭐 미련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서울에 있는 동생이 그 여자 행적을 뒤쫓으면서 제게 제보 아닌 제보를 해줬는데 아내는 그 불륜남의 아이를 낳았음에도 그 남자와 다시 만나지는 않았나 봐요. 의아했던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로는 그 불륜남도 결혼했던 아내의 집안 등살에 못 이겨 이혼을 진행 중이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아주 살판 났겠네. 쌍으로 이혼하고 만나겠어 했는데 동생이 그 여자와 계속 연락을 하던 병원 간호사에게 물으니까 아이를 낳고 바로 집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 불륜남에 대해 물어도 그저 그냥 잘 안 됐다라고 라는 말만 하고 얼버무리더랍니다. 동생은 아주 고소해하면서 이혼당하고 바람난 남자한테도 팽당해서 미혼모나 되고 집 팔자 꼬는 기술도 아주 가지가지라고 혀를 내둘렀어요. 그 팔자의 부수적인 피해자가 된 저는 마냥 유쾌하게 웃지는 못했지만은요. 연애하고 결혼했을 때는 그 여자와 먼 곳에 산다는 게 참 불만이고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행여 길 가다가 마주칠 확률도 적고 행여 여기까지 와서 스토커 짓은 안 할 거라는 생각에 안심이 되네요. 혹시나 지금 옆에 결혼을 앞둔 상대나 앞으로 결혼할 상대가 있다면 행여 파혼 경험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끝이 났는지 정말 디엔드로 확실하게 종결을 맺은 관계인지도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그 여자가 파혼 이력이 있었다는 것까지 모르고 있었지만 솔직히 연애할 때 조금 이성을 붙들고 했더라면 금방 알아낼 수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파혼이 흠은 아니지만 정말 어떤 파혼은 파고들어서 왜 파혼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낼 수고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마치 비극적인 이야기 주인공들처럼 늦게 지들 가정을 갖고도 만나서 불이 붙을 불상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니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그 알량한 사랑의 불꽃이 제대로 꺼졌는지 재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혼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벌써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네요. 저는 그 후로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있는 거라며 제게 소개를 주선하려는 지인들의 제안을 모두 거절하고 있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혼자 있냐고 하지만 저는 제가 무슨 죄를 져서 혼자가 되길 선택했다기보단 좀 지쳤네요. 저는 그 불륜 남녀만 불나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한 마리의 불나방이긴 마찬가지였나 봐요. 그 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불이 붙을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붙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요. 그저 제가 순진하게 아빠 준비를 하면서 열을 쏟았던 회사 업무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저 자신에게 남은 제 애정과 관심을 쏟으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정말 남에게도
한때는 그렇게 밑도 끝도 없는 애정을 쏟았는데 나 자신에게도 그런 믿음을 줘야죠. 앞으로 혼자서 꿋꿋하게 잘 살 수 있겠죠? 부디 저와 같은 구독자 식구 여러분들의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마치 열병처럼 짧다면 짧지만 또 충격적인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 저의 커다란 인생의 경험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본인이 준 믿음에 실망하지 않고 잘 살길 바라겠습니다.